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3장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긴 강의가 있었어요. 그쵸? 반응 메커니즘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씩 다 찝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긴 시간을 반응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이제 화학 반응론이고 이번 시간은 연력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그냥 중요한 내용 좀 짚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여기 두 부분은. 그래서 여기 두 부분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네, 지난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땅이 넘어간다고 해서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력학적인 거는 뭐냐면 연력학은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메커니즘은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how, 그렇죠? how,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변화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 여기죠. 제시된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반응이 우세한 건지 역반응이 우세한 건지. 여기는 약간 일반 화학적인 개념이 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는 계의 성질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되는 개념이 이 에너지라는 거죠. 연력학적인 측면.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적으로는 얘가 평형 관계에 있는 반응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 그거는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전혀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기화학은 말씀드렸죠. 반응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성물로 잘 변화시킬 것인지, 그게 유기화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거든. 얘는 약간 일반화학적인 내용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의 들어주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수치들, 개념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사실 여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형상수,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고 KQ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응식이 이렇게 존재할 때 평형상수 KQ는 이렇게 식이 정해지게 돼요. 분모 쪽에 들어가는 거는 반응물 쪽, 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성물 쪽. 이것들의 이제 몰농도가 되는 거죠. 몰농도. 자, 그래서 KQ가 1이다. 얘와 얘가 같은 거잖아. 그렇죠? 반응물의 몰농도와 생성물의 몰농도가 같다.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양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거거든. 양이 같다. 그래서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동일한 평형 상태. 1대1로 있는 거야.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농도만큼 있는 거지. 자, KQ 값이 1보다 크다. 얘가 더 큰 거겠죠. 뭐? 생성물 쪽의 농도가 더 큰 거. 그러면, 반응이 반응물 쪽에서 생성물 쪽으로 잘 진행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유리한 상태. 정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반응물 쪽에서 생성물 쪽으로 잘 진행되는 반응. 그게 정반응이야.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진행되는 거. 이게 정반응이고 거꾸로 진행되는 게 역반응인 거죠. 그래서 KQ가 1보다 크다? 정반응이 유리한 상태다. 그럼 반대로 KQ 값이 1보다 작다. 그럼 뭐가 더 많은 거지? 얘가 더 큰 거죠. 이거의 몰농도가 더 큰 거죠. 즉 반응물 쪽의 몰농도가 더 큰 거야. 반응이 잘 진행됐다 안 됐다? 잘 진행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역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됐다. 역반응이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평형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평형의 위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에너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 더 안정한 에너지를 갖는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냐면 보통 분자의 자유에너지인 깁스의 자유에너지 차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깁스의 자유에너지 뭐냐? 일정 온도 압력 하에서 반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어느 쪽으로 더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 그때는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력학 변수를 깁스의 자유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유기화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간혹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도 뭐 대략적인 내용은 알아두셔야겠죠.
자, 여기는 근데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패턴이 좀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보통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 그걸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거. G0 값이라고 표현하는데, G0가 의미하는 게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표준 상태는 뭐냐면, 25도씨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순수한 물질. 그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깁스의 자유에너지 변화, 표준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G0,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합에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합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303RT 로그 KQ. 요거는 뭐가 관여되는 수치냐면은 평형 상수가 관여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가 아니라, ln 함수 있죠. ln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식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로그로 나타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303RT 로그 KEQ. R은 기체 상수고 T는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요게 관련된 수치라는 거야. KEQ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인데 델타 H0는 엔탈피 변화라고 부르고요. 델타 S0는 엔트로피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탈피와 엔트로피적인 개념까지 그 수치를 이용해서도 깁스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실제 문제로는 요거를 가지고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엔탈피와 엔트로피적인 것까지 좀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 요 마지막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델타 G 제로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정반응이 자발적인 거야. 정반응이. 자,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 값이. 이 값이 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생성물 쪽으로의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델타 G 제로 값이 0보다 크다. 역반응이 자발적인 거죠. 반응물 쪽으로의 반응이 우세한 거. 자, 델타 G 제로 값이 제로다. 그럼 평형 상태인 거죠. 자, 그렇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죠. KQ와 델타 G 제로, 깁스의 자유에너지, 그 값의 이제 상관관계. 자, 요게 델타 G 제로 값이 0인 경우가 KQ 값이 1인 경우거든요. 그때는 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 KQ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유사한 거잖아. 그쵸? 생성물 쪽의 농도가 더 큰 거니까. 그거는 델타 G 제로 값으로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는 지금 A가 B로 변화가 되는 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반응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A가 B로 변화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K 값이 10, 100, 1000이 된다. 그럼 1000이 된다는 얘기는 델타 G 제로 값으로 마이너스 18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요것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되면 KQ 값이 1보다 작은 상태잖아요. 그럼 델타 G 제로 값은 0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반응물로 존재한다. 자, 그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도표가 나오는데, 요렇게. 요거는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합보다 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유에너지가 감소되는 반응, 영어로 엑서고닉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죠.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유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이죠. 반응물의 자유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자유에너지가 더 커.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돼? 이렇게 우세하게 진행되겠지? 반응물 쪽으로.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얘는 자유에너지가 증가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합에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합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큰 거고 앞쪽은 0보다 작은 값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랑 그 값들, 그러니까 KEQ, 델타 G 제로 값, 그리고 그래프, 요거까지 좀 연계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엔탈피. 뭐 들어보셨겠지.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나오니까.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함량을 의미한다. 그 물질 자체의 고유한 에너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델타 H0.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의 엔탈피 변화죠. 그래서 얘는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쉽게 말하면 뭐야? 반응열이야, 반응열. 뭐 복잡한 용어 썼는데 그냥 반응열. 오케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반응열을 의미한다. 그럼 델타 H0 값은, 반응열은 생성물의 에너지합, 생성물의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총합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발열 반응인 거고, 그 값이 플러스 값이다. 엔탈피 변화가, 그러면 흡열 반응인 거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합을 가지고도 따질 수 있는데,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도 따질 수 있어요. 결합 해리 에너지. 어떻게 따지느냐? 자,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 결합 해리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을 빼주시면 돼요.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다 플러스 값으로 제시가 되지. 왜? 결합이 끊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 값으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빼주는 거야.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을 빼주면 돼요. 그럼 이런 반응식에서 H2와 Cl2가 만나서 두 분자의 HCl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게 반응열이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185kJmol이에요. 발열 반응이잖아. 그쵸?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거의 에너지 합을 뺐더니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합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끊어지는 결합이 뭐야?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클로라이드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지. 이거의 합에서 뭘 빼주면 돼?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근데 이걸 2배 해줘야겠죠? 2개가 생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85가 나올 거예요. 저거 2개 더하면 대략 650, 670 정도 되고, 이거 2개 더하면 몇이야? 이거 2배 하면은 800 몇이 되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사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화학적으로, 유기화학적으로 엔트로피가 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자, 무질서도 혹은 운동의 자유라고 하며 더 많은 움직임의 자유 또는 무질서도가 존재하면 엔트로피는 커진다. 자유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예요. 운동의 자유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지. 화합물의 형태와 엔트로피. 기체 분자의 엔트로피가 액체 분자보다 크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기체 분자의 활동성이 훨씬 더 크니까, 자유도가 크니까. 그리고 비고리형 분자. 고리가 아닌 사슬형이죠. 사슬형 분자의 엔트로피가 고리형 분자보다 크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사슬 형태는 말단이 존재하니까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해. 근데 고리형은 묶여있잖아. 제한적이잖아. 우리 언제 배웠어? 2장에서 배웠잖아. 사실형 알케인과 고리형 알케인. 고리형 알케인은 고리로 묶이면서 뭐가 생성됐어? 추가적으로. 고리 스트레인이라고 생성됐잖아. 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불안정해지니까. 그쵸? 그게 엔트로피가 더 큰 거야. 고리 형태가. 아니지? 사슬 형태가. 사슬 형태 엔트로피가 더 큰 거야. 자유도가 크니까. 오케이? 자유도가 크니까. 자, 엔트로피 변화는 얘만큼은 이제 저 부호가 델타 H나 델타 G와는 조금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델타 H0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의 무질서가 더 큰 거야. 양수 값을 가질 때 생성물의 무질서가 더 크다. 델타 H0 값,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다. 얘는 반응물의 무질서도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H0나 델타 G0는 이게 반대적인 성격이었지. 델타 H0나 델타 G0는 0보다 작아야 생성물 쪽에 뭐 그 값이 더 큰 건데, 얘는 이제 반대. 그죠? 0보다 클 때 생성물의 무질서가 더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반응물의 무질서가 더 크다. 요 부호가 조금 다르니까 기억해 두시고, 일반적인 반응은 최대의 엔트로피를 가진 생성물이 생성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물의 분자수보다 생성물의 분자수가 많아지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리 형태가 사슬 형태로 바뀌었다. 그럼 사슬형의 자유도가 더 크니까, 그쵸? 고리 형태에서 사슬 형태로 바뀌면 당연히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이 되겠죠.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도표라고 하는 게 좀 나오는데, 뒤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하는 동안 달라지는 에너지 변화를 표현하는 도표예요. 에너지 변화를 표현하는 도표. 자, 반응물, 생성물, 중간체 에너지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엔탈피 변화도 알 수 있고, 활성화 에너지 크기로부터 대략적인 반응 속도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몇 단계 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중간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도표에서 Y축은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요. 에너지 크기. X축은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eaction progress,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응 좌표, reaction coordinate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뭐야?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반응이 X축에서 이렇게 진행될수록 반응이 진행된 거야.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냥 그렇게 변화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이 되죠. 이거 반응물. 왼쪽 편이 반응물이야. 오른쪽 편이 생성물이고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때 이 반응이 한번 이렇게 한번 꺾어지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에너지가 제일 높은 상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이 상태. 영어로 transition state라고 부릅니다. 전이 상태. 저 전이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전이 상태에서.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자,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를 빼준 거. 아니지, 반대로 생성물의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준 거. 그게 뭐야? 델타 H0라고 부르는 반응열.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죠. 반응열.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전이상태 에너지, 그 에너지 차이. 그게 뭐예요? EA라고 부르는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A를 맥머리 교재 같은 경우는 델타 G의 더블 대근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히 차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개념이다.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지는 거. 이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한 번의 전이 상태를 거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뭐라 불러? 1단계 반응이라고 불러요. 1단계 반응. 자, 2단계 반응은 이게 반응물이고 얘가 최종 생성물이야. 그런데 중간에 뭐가 존재해? 중간체라고 하는 게 존재해. 그래서 반응물이 중간체로 변화가 되는 한 번의 과정, 중간체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되는 또 한 번의 과정. 그래서 전체 반응이 2단계로 진행이 돼요. 2단계 반응에서는 하나의 중간체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반응 단계마다 에너지가 제일 높은 지점인 뭐가 존재하죠? 그죠? 전이 상태는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 상태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 상태 1, 2가 된다. 자, 첫 번째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요만큼, 두 번째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요만큼이 되고,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느리겠지. 활성화 에너지 값이 제일 크니까 두 번째 단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가 실제 이 반응의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반응 단계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값은 뭐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체. 첫 번째 반응에서는 얘가 생성물이잖아. 생성물의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뺀 거, 첫 번째 단계에서의 엔탈피 변화. 최종 생성물에서 중간체, 에너지를 빼준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잖아. 그쵸? 그거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엔탈피 변화. 그렇게 볼 수 있고, 전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여기 생성물의 에너지에서 여기 반응물의 에너지. 그 값만큼의 차이. 요 값이겠죠? 그게 이 반응 전체의 엔탈피 변화, 반응열이 되겠죠. 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이제 중간체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중간체는 뭐냐? 반응물에서 생성들로 변하는 과정 중에 관찰되는 반응성이 큰 물질, 그걸 반응 중간체라고 부릅니다. 자, 존재 시간이 짧고요. 고농도로 숙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반응성이 되게 커요. 근데 중간체는 특정하게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분리할 수도 있어요. 중간체라고 하는 구조는 분리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되게 어렵지만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중간체라고 하는 거를 관찰하는 게. 근데 전이 상태를 관찰하는 건 불가능해요. 얘는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아니라 그러한 물질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 그래서 전이 상태. 반응물이 중간체는 생성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유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 그거를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이 단계에서 결합의 절단과 형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분석할 때 이제 지금 1단계거든요. 1단계 에너지인데, 자, 보시면 얘는 두 개 다 발열 반응이죠.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고, 첫 번째 여기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 왼쪽 편의 그래프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 그래프에 비해서 크죠. 그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느릴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흡열 반응으로 진행되는 두 반응이고요. 얘는 흡열 반응, 그렇죠? 역시 이 첫 번째 왼쪽 편의 그래프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왼쪽 편의 반응 속도가 더 느릴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반응. 여기는 흡열 반응, 그쵸? 반응물에서 중간체로 변화가 되는 첫 번째 반응 단계는 흡열 반응. 여기는 발열 반응. 그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흡열 반응 과정이다. 그쵸? 두 번째는 얘가 반응물이 되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발열 반응 과정이다. 전체 반응은 뭐였어요? 앞쪽에. 발열 반응이지. 이게 더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전체 반응은 발열 반응 형태가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 크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에너지 단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두 단계 반응이니까 각각의 단계마다의 특징도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들에 대하여 평형에서 우세한 쪽이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Q 값, 평형 상수 값이죠. KQ 값은 1이 기준이 되는 거고, KQ 값이 1보다 크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KQ 값이 1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제 평형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KQ 값이 1보다 작으면 반응물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죠. 얘는 KQ 값이 5.5고 1보다 큰 상태입니다. 즉, 정반응이 유지한 거기 때문에 반응에서 뭐가 생성물이 더 우세하다. 생성물 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델타 G값은 이제 0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델타 G값이 지금 0보다 커요. 델타 G값이 0보다 크다? 앞쪽에서도 봤지만 델타 G0 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KQ 값이 1보다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우세한 쪽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좀 더 우세하게 존재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10번 주어진 값들에 대하여 에너지가 더 낮은 쪽이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은 생성물 쪽의 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은 반응물 쪽의 에너지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델타 G0 값이 0보다 큽니다. 델타 G0 값이 0보다 커요. 이 말은 KQ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 즉,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고, 그럼 에너지가 뭐가 더 낮은 거예요?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거고, KQ 값이 1보다 크잖아요. 얘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정반응이 우세하는 거니까. 자, 델타 G0 값이 마이너스 값,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KQ 값이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자, KQ 값이 1보다 작죠. 10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우세한 거기 때문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낮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